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설마 제가 썰밤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최근 겪은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제게 이렇게 글을 쓰게 만들었네요. 돌이켜보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머니의 암 발병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집에 불도 켜지 않은 채 홀로 울고 계셨어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병원에서 유방암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었어요. 어머니가 암이라고요?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몇 번이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확실하다고 너 데리고 같이 병원에 오라는구나. 치료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해야 한다고. 영식아, 이게 말이 되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나 빨리 오라고 이러나 보다. 그런 말씀 마세요. 별거 아닐 거예요. 일단 내일 바로 저랑 같이 병원 다시 가봐요. 40줄에 다다른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암 발병 소식은 저를 공포로 밀어넣었어요. 하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다음날 어머니와 같이 병원으로 향했죠. 간밤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유방암은 우리나라의 권위자들도 많고 생존 확률도 높다고 해서 나름 안심했던 것 같은데요. 의사를 만나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너무 늦게 발견하기도 했고요. 암세포 위치가 안 좋아서 제거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뭐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죠. 일단 바로 입원해서 수술부터 해보고요. 그 다음 항암 치료 들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저희 어머니 꼭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무교인 저였지만 그때만큼은 절로 하느님, 부처님 등 온갖 신을 찾게 되더군요. 그 덕분인지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요. 그 뒤로 진화한 항암 치료가 이어졌어요. 어머니의 경우 몸에 잘 맞는 치료제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다른 환자들보다 항암 기간이 더 길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외아들의 직장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맘 같아선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 곁에 딱 달라붙어 있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죠. 저희 모자의 생계 유지비와 병원비 등 돈이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가 쪽은 아예 연을 끊었고요. 외가 쪽도 왕래할 만큼 친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한사코 혼자서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연로한 데다 아프기까지 한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게 영 마음에 걸리더군요. 결국은 병원 소개로 사설업체에서 간병인을 구했는데요. 처음엔 외국인이나 나이 지긋한 분들을 써봤는데 썩 마음에 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교체한 끝에 20대 후반의 젊은 아가씨를 간병인으로 쓰게 됐어요. 서글서글한 인상에 싹싹한 태도가 저나 어머니 마음에 쏙 들었죠. 특히 어머니가 그 간병인 아가씨를 참 좋아했어요. 영식이 너도 알지? 내가 늘 딸 갖고 싶어 했던 거. 근데 이제야 그 소원을 이룬 것 같구나. 수정이 얘가 얼마나 사근사근 너 나한테 잘하는지 맘 같아서 며느리 삼고 싶다니까. 어머니, 수정 씨랑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요즘 그런 말 하면 실례해요. 조심해야 한다고요. 노총각 아들을 둔 부모들이 다 그렇듯이 어머니 역시 참한 아가씨를 만나면 바로 며느리감으로 탐내곤 했어요. 제 앞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를까 간병인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하니 제가 참 민망하더군요. 하지만 간병인은 제 생각보다 더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아요. 저 예쁘다고 칭찬하시는 건데요, 뭐. 거 봐라. 수정이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그래?
그리고 테레비 보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애들도 결혼해서 잘만 살더라. 어머니 자꾸 왜 그러세요? 이분도 남자친구가 있을 텐데. 저 남자친구 없어요. 누구 만나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쭉 엄마랑 둘이 살았거든요. 근데 엄마도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저희 집 가장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연애 같은 건 저한테 사치예요. 아무렇지 않게 씩 웃으며 얘기하는 그녀가 참 강인해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라서 그럴까요? 그 뒤로 자꾸만 마음이 가더군요. 무엇보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참 잘했어요. 사실 병구안이라는 게 가족도 힘든 건데 진심을 다해 저희 어머니를 돌보는 그녀를 보면 자꾸만 욕심이 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퇴근 후 병원에 들렀는데요. 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계셨고요. 그녀 혼자 병실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망설이다 다가가 인사를 했죠. 수정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돌리곤 살짝 미소를 지어줬어요. 그 미소 하나에 주책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영식씨 오셨어요? 어머님은 저녁 드시고 바로 잠드셨어요. 네, 오늘도 별일 없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가 조곤조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물었죠. 수정씨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간병일 잘 안 하잖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부끄럽지만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어요. 간병인 일이 힘든 만큼 보수가 세거든요. 또 저같이 젊은 여자를 선호하는 고객님들이 많기도 하고요. 힘들진 않아요? 사실 병구원이라는 게 저도 잠깐 해봤지만 쉽지 않던데요. 의외로 힘쓸 일도 많고. 물론 힘들죠. 근데 하다 보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게 됐어요. 특히 영식씨 어머님처럼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을 만났을 땐 더더욱이요. 그녀의 말에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문득 그녀를 며느리 삼고 싶다던 어머니의 농담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수정씨,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며느리 삼고 싶다는. 그녀의 마음을 한번 떠보고 싶어서 꺼낸 말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늘 저한테 잘해주시고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좀 민망하긴 한데 사실 저도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 순간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병실의 조명은 어둡게 깔려 있었고 조용한 공기 속에서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저였어요. 천천히 그녀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스르륵 눈을 감았고요. 그렇게 달콤한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확 달라졌어요. 노총각 인생에서 거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여자친구가 생긴 거였죠. 물론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녀와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할 수는 없었어요. 퇴근 후 짧게 병원 주변을 산책한다거나 어머니가 치료받는 동안 커피 한잔 한다든가 하는 게 고작이었죠. 그래도 힘든 상황 속에서 그녀는 존재 자체로 제게 많은 힘이 됐습니다. 어머니도 저희 둘이 사귀는 걸 알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너희들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아니? 천생연분이 따로 없어 아주. 이럴 게 아니라 아예 오래 가기 전에 식 올리는 게 어떠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손주 얼굴은 꼭 보고 눈 감고 싶은데. 아니 어머니, 수정이랑 저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얘기를 꺼내고 그러세요? 아니 인서가, 내가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여유 부릴 때야? 빨리 결혼해서 손주 안겨줘야지. 어머니가 죽긴 왜 죽어요. 항암 치료도 잘 받고 계시면서.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세요. 결혼식은 그때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금방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물론 몇 달 뒤 어머니는 퇴원했는데요. 제 기대와 달리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유방암은 다행히 완치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조기 치매였죠.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하더군요. 어머니는 자꾸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으셨고요. 알 수 없는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약간의 폭력성도 보이기 시작해서 결국 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대화라도 나누는 것처럼 중얼거리는가 하면요. 급기야 저조차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식사하시는 걸 돕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절 그악스럽게 밀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아저씨 누구야? 나한테 왜 이래? 어머니 저 영식이에요.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이요. 아들? 나한테 아들이 어딨어? 나 아직 시집도 못 간 처녀인데. 이상한 소리 말고 얼른 가요 아저씨.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요. 분명 겉모습은 제가 아는 어머니인데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일순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죠.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고요? 자기야,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머님한테 더 안 좋아. 이리 와서 진정해, 응?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자친구가 다가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그 품에서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 울었죠. 여자친구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수정아, 나 더는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어머니가 점점 저를 잊어가는 현실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여자친구는 어머니를 방으로 데려가 재운 뒤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잡아줬죠. 맞닿은 그 따뜻한 온기가 점점 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자친구가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영식씨, 얼마나 힘들지 알아.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는 건 어떨까? 뭐? 요양병원? 그래. 내가 전에 간병하던 어르신도 치매가 와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거기가 주변 공기도 좋고 시설도 잘 돼 있어서 괜찮나 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픈 어머니를 그런 곳에 보내? 요양병원도 병원 나름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막 일하는 사람들이 학대하고 그런 경우 요즘 거의 없다고. 집이나 호텔보다 더 잘 돼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또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전문가인 우리보다 훨씬 대처도 잘해주고. 어머님을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나 한번 고민해봐. 여자친구의 제안에 흔들린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친구와 함께 몇 군데의 요양시설을 둘러보기도 했죠. 여자친구 말처럼 잘 돼 있는 곳은 참 잘 돼 있더군요. 어머님도 혼자 지내는 것보단 비슷한 또래분들과 같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하지만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라서요. 주말마다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더군요. 그럼 나중엔 저도 다른 많은 자식들이 그렇듯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보러 가지도 않을 것 같아 겁이 났죠. 생각해봤는데 그 어머니 치매 증세가 더 심해지면 모를까 힘 닿는 데까진 내가 돌보고 싶어.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고 해도 집만 하겠어. 그거야 그렇지. 뭐 자기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야, 아무래도 내가 회사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수정이 네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야.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면 얘기해. 얼마든지 더 챙겨줄 수 있으니까. 됐어. 우리 사이에 무슨. 이까짓 돈 난 안 받고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잖아. 근데 자기 마음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두는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여자친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여자친구는 거의 저희 집에 살다시피 하면서 어머니를 돌봐줬는데요. 어머니도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면 순한 양이 됐어요. 저한테 하는 것처럼 밥상을 뒤집어 엎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요. 음식도 주는 대로 잘 받아 먹었죠. 워낙 아픈 노인네들을 많이 돌봐서일까요? 여자친구만의 남다른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같이 홍시를 먹고 있더라고요. 원래 어머니는 홍시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놀라서 물었죠. 어머니가 홍시를 드시네? 원래 쳐다도 안 보셨는데. 그래? 내가 드리니까 잘 드시던데? 그쵸, 어머님? 맛있죠? 여자친구의 물음에 어머니는 위아래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허겁지겁 홍시를 입으로 가져가더군요.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그러다 체하겠어요. 어머니가 흘린 홍시를 닦아주던 여자친구가 제게 고개를 돌렸어요. 봐봐, 잘 드시지? 나이 들면 입맛이 변한다고 하잖아. 다음에 홍시 또 사와. 그래, 그럴게. 수정이 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응, 난 괜찮아. 아, 어머님이 요즘 홍시 말고 소고기도 자꾸 찾으시더라고. 다음에 장볼 때 소고기도 좀 사다 줘. 좋은 걸로. 늘 자기보다 어머니를 우선해서 챙기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었어요. 사실 그쯤에 승진하면서 일이 너무 많아져서요. 도무지 어머니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늦은 밤 어머니가 잠든 모습을 보거나 주말에 특근 나가기 전 얼굴을 보는 게 고작이었죠. 아들로서 너무 죄스러웠네요. 어머니, 요즘 제가 많이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입을 뻥긋거렸어요. 하지만 이내 얌전히 고개를 가로젓기만 했죠. 제가 요즘 못 놀아드려서 서운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되면 그땐 시간이 좀 날 거예요. 수정이랑 셋이 어디 교외로 드라이브라도 가요. 알았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회사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심장마비였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저는 큰 시리에 빠졌어요. 밤마다 잠을 못 이뤄 불면증에 시달렸고요. 회사에서 멀쩡하게 일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죠. 그런 저를 지켜준 건 다름 아닌 여자친구였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정성껏 차린 밥상과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해 줬는데요. 어머니가 없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됐어요.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낸 것도 여자친구였죠. 자기, 우리 그냥 결혼할래? 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나 요즘 자기네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잖아. 매 끼니 밥 차려주고 청소 빨래 다 해주고 밤에 한 이불 덮고 같이 자고. 사실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이러면 거의 동거나 다름없잖아. 우리 엄마가 어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남자 집에서 그러고 있냐고 당장 결혼하라고 성화야. 미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다. 자기 입장을 하나도 고려 안 했네. 확실히 여자친구 어머니 입장에선 제가 곱게 보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결혼으로 책임도 안 지면서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있는 논팽이 같았겠죠. 솔직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생각한다는 게 좀 그랬는데요. 한편으로는 가장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준 여자친구와 하루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당장 이번 주말에 당신 어머님 찾아뵙고 결혼 허락 받자. 정말?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는 거 아니지? 딴소리는 무슨 딴소리. 오히려 내가 결혼해달라고 매달려야 할 처진데.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수정아? 그야 당연하지. 그동안 어머님 때문에 내색은 못했어도 내가 자기랑 결혼하는 걸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와 결혼하는데 큰 난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웬걸 예상보다 예비 장모님의 반대가 거셌죠. 아니,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게 나는데 결혼은 뭔 놈의 결혼?
우리 딸이 그쪽 어머니 간병했던 것도 모자라서 이젠 자네 병구안까지 하라는 건가? 어머님, 저 아직 건강합니다. 이 사람 나중에 힘들지 않게 결혼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아이고, 말로는 뭔들 못해. 아무리 관리해봤자 나이는 이길 수 없는 법이야. 난 우리 딸이 나중에 늙은 자네 때문에 고생하는 꼴 보기 싫으네. 내가 일찍이 남편 떠나보내고 얼마나 곱게 키웠는데. 다 알죠, 장모님. 그만큼 제가 수정이한테도 장모님한테도 잘하겠습니다. 일 없네. 우리 수정이 자네도 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꽃처럼 예쁜가. 의사고 변호사고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들이 줄을 섰어. 근데 자넨 뭔가?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일반 월급쟁이 아니야? 근데 감히 어디 우리 딸을 넘봐? 예비 장모님은 도무지 제가 마음에 차지 않는 눈치였어요. 주말마다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가고 나름 이런저런 애교도 부려봤지만 도통 통하질 않더군요. 결국 결혼 준비는 제대로 진행해보지도 못하고 멈춰버렸고요. 여자친구는 예비 장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든 사람 자리는 몰라도 난 사람 자리는 크다고 어머니에 이어 여자친구마저 떠나버리니 집이 텅 빈 것 같더군요. 어떻게든 빨리 여자친구와 새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예비 장모님이더군요. 여자친구 모르게 단둘이서만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야말로 기어코 헤어지란 얘기를 하시려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장모님을 만났는데요. 웬걸 장모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네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아직도 유효한 건가? 우리 딸 평생 책임질 수 있겠어? 그럼요, 장모님. 당연하죠. 난 실체 없는 말 같은 건 안 믿는 사람이야. 그 말이 진짜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지. 네? 증거라뇨? 자네 한 3천만 원만 마련해 줄 수 있겠어? 3천만 원이라니 그렇게 큰 돈을 왜... 내가 개인적으로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래서 그 돈 줄 거야 말 거야? 설마 그 정도 돈도 없는 건 아니지? 경제력도 없는 놈한테 우리 딸을 맡길 순 없어. 아니요. 그동안 10년 넘게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유산도 좀 있고요. 잘 됐네. 그럼 내가 계좌번호 보내줄 테니까 당장 여기로 돈 보내줘. 아, 이 일은 우리 딸한텐 절대 말하면 안 되네. 알겠지? 고민하다 장모님에게 그 자리에서 돈을 보내줬어요. 뭐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원래 몇천은 우습게 깨진다고 하잖아요. 3천만 원으로 장모님의 환심도 사고 결혼 허락도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돈을 보내드리자마자 장모님은 희희낙낙한 표정으로 일어나셨고요. 여자친구와 둘이 결혼 준비는 알아서 잘 해보라며 한마디 남기시곤 떠나버렸습니다. 그 뒤로 결혼 준비는 순탄했는데요. 아무래도 여자친구에게 장모님과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은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앞으로 한평생 부부로 살 건데 신의를 잃는 일은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다 여자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놨죠.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 아무 말 못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자기야. 우리 엄마가 또라니?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 그동안 내가 모은 돈도 전부 엄마가 그런 식으로 가져가 버렸어. 엄마가 뭐라고 해야 되지? 허영심이 좀 넘치는 분이거든. 차라리 명품이나 뭐 그런 비싼 물건을 사드리는 거면 모르겠는데 친구들 만나면 꼭 자기가 밥을 사야 직성이 풀리고 개모임으로 여행 같은 걸 가도 자기가 다 돈을 내야 하는 사람이야. 남들한테 돈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기를 쓴다고 해야 하나? 그런 엄마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랬구나. 난 전혀 몰랐네. 내가 간병일 그만두고부턴 돈 달란 얘기를 안 하시더니만 설마 자기한테 그렇게 큰 돈을 요구했을 줄이야.
어쩐지 갑자기 자기랑 결혼하는 거 허락하겠다고 해서 이상하다 했어. 장모님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한테 말 안 하는 게 왠지 속이는 것 같고 그래서. 잘했어. 나도 알아야지. 그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엄마한테 받아서 돌려줄게. 이미 거진 다 써버리셨을 테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눈물을 훔치면서 의연하게 말하는 여자친구가 너무 가여웠어요. 그동안 철없는 모친 때문에 속개나 끓였겠구나 싶었죠. 이번에야말로 제가 여자친구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말했죠. 됐어. 갚긴 뭘 갚아. 내가 장모님한테 용돈 겸해서 나 잘 봐달라고 드린 돈인데. 수정이 너한테 얘기한 건 혹시라도 나중에 네가 알게 됐을 때 왜 숨겼냐면서 나한테 실망할까 봐 그런 거야.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든 갚아야지. 됐어. 그 돈 없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한 식구잖아. 내 돈이 자기 돈이고 자기 돈이 내 돈이지 뭐. 이제 됐으니까 잊어버리자. 당장 내일 모레가 결혼식인데 좋은 생각만 해야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자기야. 엄마한테 얘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게 할게. 자기도 혹시 비슷한 일 또 생기면 엄마한테 절대 돈 주지 마. 그 사건 이후 여자친구와 제 사이는 더욱더 끈끈해졌어요. 그런 저희를 축복하듯 뜻하지 않은 선물도 찾아왔는데요. 바로 여자친구의 임신이었죠. 요즘 속이 좀 더부룩해서 병원 갔더니 임신이래 자기야. 여기 초음파 사진 좀 봐봐. 너무 예쁘지? 좀 이르다 싶었지만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가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느낌이었죠. 여자친구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을 서둘러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예식 날짜를 당기고요. 구청에 미리 혼인신고도 했죠. 여자친구, 아니 아내 말로는 그래야 임신 관련 이런저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그런 쪽으로 잘 모르기도 했고요. 신혼여행 때문에 일을 몰아서 바짝 해야 했던 터라 그런 준비는 대부분 다 아내에게 맡겼어요. 홀몸도 아닌 아내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많이 미안했지만 아내는 괜찮다면서 저를 배려해줬죠. 덕분에 저는 결혼식 전까지 무사히 일을 다 끝낼 수 있었고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식장에 들어설 수 있었네요. 나이 먹을 대로 먹은 다음 하는 결혼이라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식장으로 속속 모여드는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자니 점차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아내 역시 신부 대기실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슬쩍슬쩍 아내를 훔쳐보곤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더군요. 그때만 해도 제 앞날엔 꽃길만 펼쳐져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네요. 이윽고 본격적인 예식이 시작됐어요. 단상에 오른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주도했죠. 여러분, 오늘 가장 행복한 날을 맞이한 신랑이 이제 이 자리에 들어섭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자의 호명에 따라 신랑 입장을 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제 뒤에서 누군가 절 휙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보다 한창 어려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미처 막을 새도 없었어요. 제 옆에 서 있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지 넋놓고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그 사이 그 남자는 버진로드에 올라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정아! 수정아 어딨어! 수정아! 내가 네 진짜 남편이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순 없는 거잖아! 도대체 몇 번째냐고! 내 진심이 그렇게 우스워? 남자는 믿을 수 없게도 제 아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어요. 사회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고요. 순식간에 하객들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죠. 예식장 구조상 신부는 2층에서 계단을 밟고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요. 놀라서 2층을 바라본 순간 아내와 눈이 마주쳤어요.
얼굴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창백하더군요. 아내가 허겁지겁 계단을 밟고 아래로 내려왔어요. 저는 아내가 제게 다가와 뭐라도 얘기할 줄 알았는데요. 웬걸, 아내는 저를 지나쳐 식장 문을 열고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바닥까지 길게 늘어진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미친 듯이 속도를 내더군요. 수정아, 기다려!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제 부름에도 아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층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죠. 이대로 아내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아내를 뒤쫓기 시작했죠. 거리가 꽤 벌어져 있었지만 남자와 여자의 속도 차이도 있고요. 아내가 드레스 차림이라 그런지 그렇게 빠르게 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 저는 아내를 붙잡을 수 있었죠. 수정아, 왜 도망치는 거야? 저 남자는 대체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저 인간 내 스토커야. 아내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스토커? 저 남자가? 그래. 보면 몰라? 식장까지 쳐들어와선 자기가 내 남편이라고 되도 않는 헛소리를 늘어놓는데 망상병 환자야. 지난 몇 년간 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고. 직장 그만두고 집까지 이사해서 간신히 따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여기까지 쫓아올 줄은 몰랐어. 저 인간 얼굴 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그만 도망친 거고. 아내는 사지를 덜덜 떨면서 눈물까지 보였어요.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결혼식을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일단 같이 식장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했죠. 그놈은 식장 경무원들이 내보냈을 거야. 이만 돌아가자. 결혼식은 마저 해야지. 싫어. 무섭단 말이야. 난 안 갈 거야. 안 갈 거라고. 우리 결혼식 때문에 먼 곳에서 와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끝내? 내가 알 바 아니잖아. 난 내 목숨이 더 중요해. 그 인간 너무 소름 끼친다고. 그래도 우리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 그놈은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어떻게든 꼭 잡을 테니까.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아까 식장에 난입했던 남자가 저희 뒤를 쫓아왔는지 갑자기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내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어지더군요. 김수정, 너 여기 있었구나. 네가 이렇게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남자의 등장에 아내는 사색이 됐어요. 전 다급하게 그런 아내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죠. 당신 뭐야? 뭔데 남의 여자 결혼식장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괴롭히냐고? 우리나라 스토커 처벌이 약하다고 이렇게 망랑하는 것 같은데 내 친구 중에 법조계에 있는 놈들 많거든? 없는 죄도 만들어서 당신 콩밥 먹일 수도 있어. 알아? 제 협박에 남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스토커? 김수정 얘가 그래요? 내같이 스토커라고? 웃기네 진짜. 이봐요 아저씨, 댁도 인연한테 속은 거야. 인연이 지금까지 이 잘난 외모로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등쳐먹었는지 알아? 거짓말하지 마. 박창수, 너 그 입 안 닥쳐? 입 닥쳐야 할 건 너지. 어디 한일 같은 서방을 버려두고 또 다른 놈한테 혼인 빙자 사기를 치려고 해? 그렇게 돈이 좋냐? 어? 우리 이혼했잖아. 이혼한 지가 언젠데 뭔 놈의 한일 같은 서방이야? 아내가 악다구를 내지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아내가 아차하는 얼굴로 뒤늦게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이혼이라니, 그럼 둘이 진짜로 결혼을 했었단 말이야? 제 질문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얘랑 나랑 결혼할 때 찍은 겁니다. 남자가 내민 건 한 장의 사진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아내와 남자는 각각 웨딩드레스와 양복을 차려입고 다정하게 붙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사이 좋은 부부 사이처럼 보였죠. 이게 대체 무슨... 그럼 수정이가 정말 당신하고 결혼했었다는 겁니까? 네. 뭐 얼마 못 살고 이혼하긴 했지만 제가 이 여자 첫 번째 남편인 건 맞아요. 첫 번째 남편이라뇨? 제 말에 남자가 픽 웃었어요.
그럼 댁이 처음일 것 같아요? 인연 완전 꾼이에요. 남자한테 작정하고 들러붙어서 돈 뜯어내는데 선수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전 수정이한테 돈을 준 적이 장모란 여자한테 줬을걸요? 그게 인연 수법이거든요. 자기가 대놓고 돈 요구하면 남자들이 눈치채니까 꼭 지 엄마를 팔아요. 그 여자 진짜 엄마도 아니에요. 인연한테 돈 받아먹고 같이 사기치는 것뿐이라고요. 남자의 폭로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이 남자가 또 입을 열었죠. 혹시 혼인신고 벌써 했어요? 네, 그 식전에 애가 먼저 생기는 바람에. 임신 같은 소리 하네.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일 겁니다. 혼인신고하고 부부가 돼야 대부업체에서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땡겨받을 수 있거든. 어쩌면 이미 당신 앞으로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수도 있어. 잘 알아봐요. 남자의 말에 아내가 그제야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아니야 자기야. 거짓말하는 건 내가 아니라 저놈이라고. 오늘 처음 본 저 스토커를 믿을 게 아니라 날 믿어야지. 안 그래? 그럼 방금 저 남자가 보여준 결혼사진은 뭔데? 그래. 결혼했다 이혼했던 건 맞아. 근데 그 결혼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결혼한 거라고. 그래서 바로 갈라선 건데 저놈이 끝까지 날 못 잊고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다급하게 변명하는 아내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말했죠. 그래? 그럼 일단 같이 병원부터 가보자. 생각해보니까 늘 당신한테 초음파 사진만 받아보고 같이 병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네. 지금 바로 병원 가서 애 제대로 들어선 게 맞는지 확인부터 해보자고. 자기 진짜 왜 그래? 지금 그깟 임신이 문제야? 당장 저놈부터 쫓아내야지. 악다구니를 쓰는 아내는 제가 알던 그 착하고 수더분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내가 다니고 있는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었죠. 실례합니다. 저 거기 병원 다니는 산모 남편인데요. 김수정 산모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마지막 진료 맞나요? 전화를 받은 간호사는 제가 예상했던 대답을 내놨어요. 김수정이란 분은 저희 병원에 안 계신데 병원을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간호사의 대답을 아내도 들을 수 있게끔 했어요. 바로 전화를 끊자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말 내 이름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았어? 얼마나?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미안해 자기야. 내가 돈이 좀 급해서. 전에 사채진 게 좀 있어서 그걸 빨리 막아야 했거든. 자기한테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든 자기 알기 전에 다 갚으려고 했어. 진짜야. 도대체 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속여먹은 거야?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접근했던 거야?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 아니야. 그래. 내가 지저분한 과거가 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난 자기를 정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와 다른 남자들까지 속여왔던 사람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배신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불안해졌는지 아내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죠. 생각해봐.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돌아가신 어머님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보살폈겠어? 알잖아. 내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아무리 돈 받고 한 일이라고 해도 내 젊음을 노인네 병간호한테 바치는 게 쉬웠을 것 같아? 아내는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까지 꺼내며 자신의 진심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이 떠올랐죠. 아내 앞에선 순한 양이 되던 어머니의 모습하며 제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던 것까지. 설마 하는 생각에 저는 아내를 노려봤어요.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사실대로 말해 얼른!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어머님을 모셨는데.
자기가 나 못 믿는 건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어머님 일까지 그렇게 오해하는 건 너무 서러워. 아내는 그 커다란 눈에서 뚝뚝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결백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도통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대로 아내의 손을 잡아 끌고 다시 예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식장 안엔 저희 어머니를 오랫동안 돌봐줬던 병원 관계자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 앞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아내가 혹시 저희 어머니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진 않았는지 물었죠. 다들 그런 정황은 못 봤다고 했고요. 그러자 아내는 기세등등해졌어요. 거봐, 다들 아니라잖아. 자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성심성의껏 어머님을 모셨는데 자기가 요양병원 보내기 싫다고 해서 내가 독박 써서 돌봤잖아. 그런 나한테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과거 남자 좀 숨겼다고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굴 수가 있어?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기지를 발휘했어요. 재빨리 주머니에 들어있던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는 척했죠.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불안했는지 황급히 입을 열었어요. 자기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홈캠 확인. 뭐? 우리 집이 전에 개를 키웠어서 거실이랑 방에 홈캠이 설치돼 있거든. 개 무지개 다리 건너고 나선 한 번도 확인 안 했지만 최근까지도 촬영이 멀쩡하게 되고 있는 걸 봤었어. 업체에서 3년까진 저장이 된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에 자기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도 다 나와 있겠지. 모든 증거만 나와봐. 바로 들고 경찰서로 달려갈 테니까. 저는 재빨리 홈캠 앱 하나를 아무거나 다운받아 열었어요. 그 모습에 아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선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더군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자기 나 사랑한다며.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 이거 놔. 안 놔? 이렇게 막는 거 보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긴 한가 봐. 아 그래. 내가 뭐 백의의 천사도 아니고 어머님 돌보면서 나도 힘들었어. 그놈의 노인네 치매 걸리고 나선 걸핏하면 밥 안 먹겠다 난리치고 나한테 욕하고 되도 않는 고집 부리고 몇 대 좀 때리고 나니까 얌전해지더라. 아내의 고백에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어머니가 왜 그토록 아내 앞에선 얌전했는지 그리고 왜 제게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니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게 내가 요양병원 보내자고 했을 때 그러자고 했어야지. 그놈의 노인네 때문에 자기랑 결혼도 계속 미뤄지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 줄 알아? 죽으려면 곱게 죽든가. 치매는 뭔 놈의 치매야 짜증나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는 그대로 아내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고 그것도 모자라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양반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그러자 아내도 지지 않고 손을 뻗어 저를 핥히고 물고 난리를 쳤죠. 그렇게 얼마나 몸싸움을 했을까요? 갑자기 주변이 연기로 가득 차더니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단상 쪽에서 커다란 불길이 번져오고 있더군요. 그 앞엔 아내의 전 남편이 서 있었어요.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수정아, 넌 다른 남자 등쳐먹는 나쁜 년이고 나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일 뿐인데 그래도 네가 포기가 안 돼. 너 평생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나랑 같이 죽어주라. 남자의 눈은 이미 눈물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놀란 하객들이 앞다퉈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고요. 몸싸움을 하고 있던 아내와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전 남편이 달려와 아내의 발목을 낚아챘어요. 그리고는 같이 죽자면서 보내주질 않으려고 하더군요. 박창수 이 미친놈! 너 진짜 제대로 돌았구나! 이거다! 안 나? 죽으려면 너 혼자 죽으라고! 아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성인 남자의 힘을 이겨내기란 불가능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절 보며 애원했죠. 자기, 제발 이놈 좀 나한테서 떼어내줘, 응?
그래, 내가 자기한테 나쁜 짓 많이 한 거 아는데 그래도 나 자기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란 말이야. 솔직히 아내의 말을 더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예쁜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도 더 이상 저를 움직이지 못했죠. 하지만 아내를 그 불길 속에 그냥 두는 것도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입구를 향해 달리다 말고 발길을 돌렸고요. 어떻게든 그 미친놈에게서 아내를 빼내려고 했죠. 이봐요. 일단 이것 좀 놓고 얘기해요. 이러다 우리 다 불에 타 죽는다고요. 그게 제가 바라는 바예요. 수정이랑 같이 살 수 없다면 차라리 같이 죽을 거라고요. 남자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서로 실갱이를 했을까요? 갑자기 아내가 저를 그 남자 쪽으로 휙 떠밀어 버렸고요.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남자가 그대로 저랑 같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 사이 아내는 입구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순간 활활 타오르던 불기둥 하나가 아내 쪽으로 쓰러졌고요. 아내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 기둥 아래 깔리고 말았네요. 저는 얼른 남자를 밀치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사방에 있던 기둥이 무너지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죠.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솔직히 꼼짝도 못하고 죽는 줄로만 알았는데 다행히 소방차가 빠르게 도착해서요.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살려냈다고 하더군요. 저도 등 쪽에 화상을 입은 것 말고는 멀쩡했어요. 아내와 아내의 전 남편도 목숨은 부지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아내를 신고했어요. 아내와 대면하는 건 피하고 싶다고 해서 따로따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놀랍게도 아내는 이미 경찰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혼인빙자 사기꾼이었어요. 저와 그 남자 외에도 피해자가 2명이나 더 있더군요. 가정사를 핑계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아내가 제 명의로 사채까지 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는데요. 고소장이 날아갔는지 며칠 뒤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합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만나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는데요. 뭐라고 짓거릴지 궁금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내의 얼굴은 화상 흉터로 흉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꼈는데도 그 흉이 다 가려지지 않을 정도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그 예식장 화재 사고에서 제일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십니까? 아내가 본인 얼굴 고칠 수술비를 제게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나한테 뜯어간 돈은 다 어쩌고? 설마 벌써 다 쓴 거야? 말했잖아, 빚 갚았다고. 그래서 또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너 미쳤어? 제 냉소에도 아내는 꼿꼿했어요. 어쨌든 우린 결혼까지 한 사이고 난 아직 자기 아내잖아. 내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당연히 치료비는 남편인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내가 얼굴을 왜 다쳤는데 자기가 날 다시 예식장으로 끌고 갔었잖아. 말은 똑바로 해.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사기치고 다닌 네 업보가 널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리고 결혼식은 완전히 나가리 됐고 네가 그런 여잔 줄 알았으면 난 절대 너랑 혼인신고도 안 했어. 이미 변호사랑도 상담도 다 마쳤어. 이건 혼인 무효감이래. 즉, 난 너한테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 오히려 이제부터 민사 형사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서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앗아 줄 거야. 기대해.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궁지에 몰렸다 싶었는지 또 눈물바람을 하더군요. 그래, 내가 자기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건 미안해. 이것저것 다 속인 것도 미안하고. 근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거지. 자기도 나 사랑했잖아. 그럼 나 이렇게 된 거 불쌍하지도 않아? 꼭 고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사랑? 너 아직도 내가 그따위 설탕발림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너 마지막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래도 인간된 도리로서 그놈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게 도와주려고 했더니 날 밀어버리고는 그대로 너 혼자 도망가 버렸지. 그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짓이야? 그건 나도 너무 다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 너만 어쩔 수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이 너 고소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 지금쯤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텐데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려야지. 안 그래?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윽고 악에 받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어디 고소할 테면 해봐. 어차피 잃을 거 없는 인생이야. 누가 무서울 줄 알아? 네가 잃을 게 왜 없어? 너한텐 외모와 젊음이라는 큰 무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 두 개로 남자들 등쳐먹고 살았던 거 아니야. 뭐 어차피 이제 외모는 잃을 것 같지만 말이야. 누가 그래? 병원에서 화상 수술만 잘 받으면 내 얼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거든? 그 수술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 수술 받을 돈은 있고. 그리고 너 아직 모르는구나. 화상은 빨리 치료 안 하면 흉터 제거가 더 어려운 거. 근데 어쩌냐? 넌 흉터 제거 수술 받기도 전에 감옥부터 들어가야 할 텐데. 죽을 만큼 아픈 거 아니면 수감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아. 즉, 네 흉터는 평생 깨끗하게 지워지긴 글렀단 뜻이지. 자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말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들어. 그리고 또 너한테 남은 게 뭐야? 그 잘난 젊음 아니야? 근데 넌 그것도 잃게 될 거야. 내가 돈 꽤나 써서 꽤 실력 좋은 변호사를 구했거든. 두고 봐. 다 늙은 아줌마가 돼서야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 테니까. 사기죄로 그 정도 형량이 나올 것 같아? 네가 어디 사기만 쳤니? 우리 어머니 학대까지 했잖아. 생각해보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이상하거든. 전부 다 제대로 파헤칠 거니까 각오해. 제 도골은 말에 아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제 눈치를 보며 부르르 떨더니만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더군요. 자기,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자기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헛쓰고 그만하고 이제 그만 일어나. 흉터 수술 받을 돈 있으면 변호사나 선임해두고. 법정에서 보자. 전 그대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더군요. 자기야, 이렇게 가버리면 난 어떡해?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용서받고 싶어? 그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살려내. 그때 용서해줄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은 어머님을 어떻게 살려내? 그럼 네가 저지른 죄값 다 돌려받는 수밖에. 아내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드는 걸 지켜보다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 뒤로는 지리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요. 아내는 사기죄와 노인학대 등으로 실형이 선고됐죠. 아내에게 뜯긴 돈도 전부 돌려받았고요. 아내와 공모하고 사기친 그 가짜 장모도 실형이 선고됐네요. 익명의 힘을 빌어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말씀이지만 실은 아내의 죄를 중간에 변호사와 같이 좀 조작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실제로 지은 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죠. 뭐 저를 욕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싶었네요. 아내를 감옥에 보낸 뒤 저는 나름 잘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아직도 아내를 떠올리면 여러 감정이 교차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언젠가는 아무렇지 않아질 날이 오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 여자한테 당한 것보단 어머니를 떠나보낸 게 더 힘이 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란 놈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어머니 생전 소원이 제가 좋은 여자 만나 장가드는 거였어요. 이 나이 먹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어머니 유일한 소원이었으니 이뤄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봐야죠.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외로운 싱글 여성분이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 지난 과거를 너른 마음으로 품어줄 분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썰밤을 통해 좋은 인연 맺게 된다면 꼭 다시 사연 보낼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